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자유 MC 배우 송건우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꿈꾸는 통일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만 27년간을 탈북민들하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용사로 키워내고 계시는 최강 선교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제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중국에서 같이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체포돼서 추방되기 전에 한 120개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120개를 20개 아파트. 이제 중국에서 우리 이제 북한 형제 자매들 한 500명 같이 합숙하면서 이제 하루에 8시간 성경 읽으면서 이제 1.6배속으로 하루에 신약 한 독씩 읽고 1.6배속이요? 네네. 하루에 신약 한 독을 예, 예. 그리고 4일을 읽으면은 신구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4일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을 하루에 3절에서 5절 암송하면은 1년에 이제 목표가 1000절 암송. 그리고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기도.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이제 신약 100독, 구약 20독, 암송 1000절, 매일 2-3시간 기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이제 27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셨어요. 예. 대박. 아니 하나님께서 이 탈북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언제부터 주셨나요? 그 마음은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는 4대째 신앙이면서도 이제 36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서운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촛불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4대째 신앙이면서도 성경을 너무 많이 못 읽어서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정말 신학교가 너무 어렵고 또 부교육자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성경 읽으러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북한 형제들하고 처음에 이제 14명 한 해 동안에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공부했고 그다음에 53명 그 다음 해에 130명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같이 성경 읽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본어경이 나오고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1년만 이제 북한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날부터 지금 만 27년이 지나기까지 지금까지 오직 북한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늘 씨가 최강 목사님 제자시래요. 진짜요?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인연이세요, 진짜? 일단 제가 한국에 2012년에 왔죠. 12년에 왔고 이제 한국 사회에 13년에 나왔는데 뭐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2015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저기 포천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올라가서 한 1년을 하면 100독을 하게 됩니다. 1년에 100독. 예. 속독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10개월 하고 한 80독 정도 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잖아요. 그리고 밤에 재우기 전에 얼마나 스파르타로 하는지 그냥 그 말씀 구절을 못 외우면 잠을 안 재워요. 북한 군에서도 안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스파르타로 하는데 성경 구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귀에 한청이 계속 들려요. 말씀이 계속 이제 들려요. 그래 좋다. 계속 말씀이 들리니까 좋다. 너무 좋다. 정말 많은 구절. 근데 그때는 너무 성경 구절들이 다 이제 계속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좀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자,
저희가 또 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오늘 새로운 손님이 또 계셔서 네, 일단 또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죠. 이분은 한의사십니다. 네, 탈북을 하시고 한의사신데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 1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도 의사 생활을 하셨다가? 네, 한 1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의사, 거기서도 한의사를 하셨어요? 거기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럼 한의사를 다시 공부하신 거예요? 네, 한국에 와서 한의대를 다시 졸업을 했고요. 지금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시네요. 야, 어떻게 보면 남북한 통합된 1호 그러니까. 한의사 진짜. 언론에서 제 자의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 그러니까. 사실 뭐 의사 선생님들은 뭐 남한에서도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북한에서도 좀 잘 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북한에서 의사 직업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은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체계 자체가. 그리고 개인이 병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내가 일하는 수입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어려우면 개인 의사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탈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한 3년 정도 제가 소아과 입원실 의사를 했었어요. 입원실 의사로 있으면서 3살, 5살 되는 아이들을 내가 담당 의사로서 그들이 목숨을 살려내지 못할 때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내가 저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는 담당 의사로서의 자괴감, 허탈감,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잡혀서 다시 나와가지고 또 중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기에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다니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고 가볍게 중국으로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다시 못 갔죠. 그러시게요.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이야기는 궁금해요. 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 예. 잠시 후에 또 듣도록 하고 제가 늘 배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이름을 보고 이분은 누구시지? 하고 봤는데 성함을 바꾸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세요? 네네. 그죠? 이름이. 이름이 낯설어요. 박주희 씨라고 하는데. 저기요, 주선아 씨 아닌가요, 주선아 씨? 부캐가 생겼나요?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럴 때는 뭐 영어로 I'm sorry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 이 오자유회가 시즌 1이 시작할 때 제가 남한에서 북한 전문 매체에서 박주희라는 기자를 활동했는데 MBC 생방송 뉴스에 고정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딱 봤을 때 북한에 대한 기사를 쓰는 박주희 기자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름만 아는데 내가 화면에 나오면 저 여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그 출연진들이 그럼 빨리 이름을 바꿔라 해서 그때 이렇게 주소나라는 이름으로 방송해서 제가 생방송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계속 주소나 기자로 나갔는데 생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여기서 오자유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소나로 나갔는데 그 이름이 거의 10년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박주희 기자거든요. 언론에서 제 뉴스를 찾아보면 다 박주희 기자인데 이름이 2가지로 나가니까 제가 조금 혼돈도 하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영리하지 못한 선택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이 2개니까 보는 사람한테도 좀 혼란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뭐 내 이름을 빼앗긴 내 이름은 아니지만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출연진에 부탁을 했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뭐 구 주소나 신 박주희가 왔네요. 네네. 주희야. 네. 자, 우리 박주희 기자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희 언니. 네, 고마워. 네. 박주희 씨라고 불러드리고 하고 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주제 또 먼저 보고 가셔야겠죠. 믿고 보는 남북극장 이제 나와주세요. 아니 선정아.
여기 배고프다. 아빠 얼른 앉아. 그래. 아, 그리고 우리 뭐 먹을까? 뭐 먹고 있니? 내가 여기 딱 와봤는데 여기서 말이야 찔게레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어. 그렇구만. 기본 찔게레 탕만 먹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야 여기가. 아, 그렇지. 찔개를 그렇지. 근데 나는 솔직히 물고기 떡무침 요게 너무 맛있어. 요거 물고기 떡무침 요거. 그치. 너무 맛있지. 완전 맛있어. 야 근데 너 이거 남기 말고 이거 싹싹 먹어야 된다. 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남길 수가 없어. 너무 슬프지. 싹싹 다 먹어. 지금도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고 계시는데 그러면 남북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뭔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뭔데? 어? 남북 잘 먹고 잘 사는 법. 빠밤. 감사합니다. 아우, 오늘은 좀 눈물까지 흘릴 정도의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너무 잘 먹어서 죄송해서 남지지 말란 말이야. 죄송해요. 자, 오늘도 몇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들린 것 같습니다. 탕을북 가족 여러분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게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하나씩. 네. 일단 찔개는 찔개. 예, 뭘까요? 찔개. 찔게레. 찌개? 뭐 비슷한데 비슷해요? 예, 이제 반찬입니다. 반찬 찔개. 반찬. 예, 반찬을 완전 다른데요? 예. 찔개래. 그래서 네. 보통 한국에 와서 이제 찔개라고 하니까 다들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뭐 어머니들이나 이제 네. 아버지들 뭐 보통 찔개라고 합니다. 반찬 뭐 찔개가 오늘 왜 이래 뭐 이러면 이제 또 예. 찔개래. 물고기 떡은 뭡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떡. 물고기떡은 그 물고기 살이 들어간 떡이라고 해가지고 뭔지 어묵이에요? 어묵이에요? 그죠? 어묵. 생선 살. 그죠? 맞습니다. 어묵을 물고기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직역해서 좀 풀어가지고 설명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북한 말은. 네. 어묵을 거기서도 해 먹어요? 어묵을 네. 요즘은 시장에서 이렇게 물고기 부산물 가지고 밀가루 네. 섞어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떡이 있는데 그걸 우리의 어묵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만들어 먹는구나. 이게 듣고 보면 참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럴 텐데 또 반면에 아까 우리 또 남북국제 보듯이 이 북한의 식량난이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북한의 모습을 보면 물론 식량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특히 건강에까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두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남북 잘 먹고 잘 사는 법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이후로 배급 제도가 거의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갈수록 식량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어떠세요, 상태 씨?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통일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탈북한 탈북민들은 63%가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한다. 너무하죠? 자, 그리고 2016년부터 2022년에 탈북한 분들은 무려 72.2%가 못 받아보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배급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고난의- 말만 하는 북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 이전, 그러니까 배급이 제대로 되던 시절, 네.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이러면 나이가 딱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그 80년대 인민학교 다녔고 인민학교 세대고 그때는 배급을 다 주고 예,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군관이다 보니까 군관 가족 같은 분들은 대체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 그런데 그냥 아버지는 입살 군인이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뭐 어떤 때는 강냉이 쌀도 주고 어떤 때는 시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작곡을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부양이니까 300g, 저희는 학교 다니니까 400g. 이렇게 국가가 정한 배급이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식구가 7명이 달리면 7명의 배급을 다 탔어요.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마다 기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은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약간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한 달치 배급이 보름이 되면서 사회가 이렇게 줄기 시작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네. 한 7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북한이 조금 더 나았다고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고 90년대 중반 후반이 들어와서부터 초반부터 사실 조금씩 배급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때 굶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점점 그 굶는 날수가 처음에는 하루 저녁이었다가 그다음에 뭐 하루 됐다가 이틀 됐다가 3일 됐다가 이렇게 배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그런 굶는 날이 좀 많아지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 견디면 다시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끝내 회복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한 분은 공관 잔여고 또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꽤 이렇게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배급이 뭐 90 몇 년도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98년도 8월 8일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95년도부터는 배급이 없었다.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이제 88년도 88 올림픽 이후에 배급이 끊어졌다. 그런 더 일찍이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급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통일부에 아까 그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 출신으로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98년도부터 이미 공급을 못 받아서 들어온 친구들이 막 이렇게 허약이 걸려가지고 3, 4일 있으면 죽어버리는 그 두만강을 기어 넘어온 이런 친구들을 이제 영입해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북한의 그 실정이라는 건 참 안타깝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게 지나쳤겠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배급이 그거에 대한 기억도 없고 어떠세요, 하늘 씨? 일단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 어린 친구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배급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아주 가끔 무슨 그 북한의 정주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뭐 김일성, 김씨일가의 탄생일을 맞으면서 예를 들면 2005년도, 2010년도 무슨 이렇게 정주년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배급소에서 배급을 무슨 5일분 뭐 열흘분 이렇게 준다 하면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배구표를 줘가지고 네가 학교 갔다 와서 오늘 이거를 배급소 가서 타와라. 그래서 그 자루 들고 가면 몇 킬로 안 져요. 그거 들고 이제 집에 왔던 기억이 있고 그런 게 한 서너 번 외에는 국가에서 배급을 타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배급제라는 게 그러면 점점 붕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붕괴되고 있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좀? 네. 이게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배급이 이게 붕괴가 된 게 그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어려웠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기를 들어선 계기는 대한민국의 88 올림픽 할 때 북한이 이제 그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평양에서 제13차 청년 학생 무슨 축전을 열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청년들이 다 와서 무상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때 이제 곳간을 다 털어 쓴 거죠. 네, 그렇게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보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때는 그나마 그 같은 사회주의 나라들끼리 물물 교환이 돼서 먹고 살았는데 사회주의 나라들도 다 문을 닫으면서 북한이 아주 외톨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원도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95년부터 8년 사이에 300만에서 350만이 이제 아사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9살 때 김일성이 죽어서 저는 진짜 쌀밥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그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10살인가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이랑 미나리 뜯어서 시장 가서 팔고 전 이미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장 경제 경험을 했더라고요. 가서 팔고 그걸로 쌀을 사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을 굶어봤고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돼야 북한은 주민이 먹고 사는데 국가가 어려워져서 공급이 끊기니까 다 싹 이렇게 도미노처럼 나가 죽는 거죠. 아마 그게 북한의 어떤 수확하는 수확량의 차가 아닐까요? 적으니까 못 주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럼요. 한국은 벌이 많잖아요. 농사를 지을 땅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그 산지가 80%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머지 20%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자급자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경제에서 자립을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도 자기 땅에서 100% 농사 지어서 우리 국민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현상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생겼거든요. 그럼 수확량이 왜 적냐? 이게 내 땅이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할 따름인데 열심히 일할 수가 없죠. 내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땅을 떼기 위해서 몇 평방에서 얼마 나온다면 1차적으로 국가가 걷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농사꾼들도 자기들에게 차려지는 양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도 굶는 상황, 인민도 굶는 상황, 그리고 이 경제 구조가 자꾸 자립이라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한 거를 어디로 또 이동하고 실어나르고 관리하고 비용이 들잖아요. 다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이제 98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그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때 중국은 그 토지를 공산국가이지만 토지를 반사유화를 시켰어요. 그래서는 토지를 민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의 60%는 자기가 가지고 40%는 이제 인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식민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이란 그 사상 자체가 토지의 사유화가 안 됩니다. 토지를 사유화해버리면 주체 사상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을 다 굶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못 나눠주는 거예요. 중국처럼 나누어만 줘서 뭐 사륙제나 5대5로 이렇게만 하면은 북한 땅도 사실 한국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런 산지가 많다 할지라도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문제죠. 이유는 정말 많은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체 사상도 있지만 농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김일성의 언실에서 농사법을 만들어낸 위대한 주체농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체농법이 그 전국의 그 지형이나 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산이 많은 그런 지방은 또 산을 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 다락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빗바람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농법을 폐기하면 되잖아요. 수령님 업적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주체농법 때문에도 농사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가 이렇게 식량 사정이 안 됐다 하는 걸 이제 수령님한테 보고 드리면 수령님이 심려를 한다고 중간다리라고 해요. 간부들이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10만 톤이 안 나왔는데 10만 톤이 나왔다고 하니까 수령님은 10만 톤이 나온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좀 이런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인민들의 그 식량을 좀 챙겨줘도 모자란데 그걸 다 빼앗는 거 아니에요 또. 너무해. 야 이거 진짜 화가 나네요. 그래. 이런 그 정부의 당국의 악행 경험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다 하셨겠죠? 조금씩은 있으실 식량.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라진에서 일을 다녔습니다. 2004년부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개혁개방의 도시다 해가지고 약간 그 중국 기업이라던가 이런 외화벌이 단위에서 국가가 해결 못하는 그 배급을 너네가 힘 있는 단위들은 해결해라 해서 저는 여행사에서 배급을 줬거든요. 그 받으면 저는 독신이기 때문에 뭐 18, 19kg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뗍니다. 인민군대 지원 얼마, 군량미 얼마. 항상 군량미가 따라요. 그래서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이것도 뭐 하는데 누가 결혼하는데 또 뭐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뜯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요. 그 18kg, 19kg 쌀 중에서 한 3kg, 5kg씩 푹푹 퍼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에다 바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국가는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월급도 거의 없이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갔다가 뭐 중간에 많이 뛰니까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세금 명목으로 많이 뛴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1년 12달 중에 거의 매 달마다 2-3번씩 뜯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형제 자매가 셋이에요. 언니, 오빠 저 3명인데
김일성이 생일이 북한은 제일 명절에 이제 첫 대목에 들어가요. 지금은 김정일이가 1월 달이 생일이지만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랑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 되면 학생들에게 골고루 1kg짜리 선물이 내려와요. 세상에 부름 없어라 라고 쓰고 담배 사탕, 콩알의 사탕, 껌 뭐 몇 개 넣어서 나오는데 세상에 거기에 무슨 그 계란 뭐가 들어가요. 그 재료에. 그거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식구당 애 셋이니까 계란 2알씩 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선물 준다고 네,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다시 그래놓고 빼서 주는 중간에. 조건으로. 그래도 그 주니까 받았어요. 3봉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동네에 미랑비서,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엄마 안에 그 맨 밑에 그 분도장까지 그 집집마다 몫을 다 나눠서 갖다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진짜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뭘 먹으라고. 결론은 없네. 남는 거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착하죠. 그러니까 바보일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네네. 제발 우리한테서 뜯어만 안 가도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안 줘도 예. 되니까 뜯어만 가지 말라. 예.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인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도 미국이 때려주든가 러시아가 때려주든가 좀 누가 좀 때려달라. 이거보단 낫지 않겠냐. 최근에 그러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예. 우리 은정 씨만큼 하늘 씨도 할 말이 많으시고 진짜. 네, 굉장히 이제 그 막 원한이 막 여기까지 전달이 잘 전달이 되는데 이제 말씀 중에 그 군량미 저는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다 받아봤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살아 있겠죠. 근데 그 밥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무게를 채우려면 그 쌀에다가 쌀을 조절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붓고 모래를 갖다 놓고 그리고 좀 습기 해가지고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딱 정상 무게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가져다가 먹는 군인들은 그 퀄리티가 상당히 이제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다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막 43kg가 되는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돌을 또 잘 일지 않습니다. 군인들 많으니까 그냥 해서 가만히 앉히잖아요. 밥 먹다 보면 돌이 어금니에 그냥 막 들이박힙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치아를 다 이제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군의소에 실려가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은 씨는 혹시 그건 뭐 의사시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직접 겪기도 했죠. 그래서요. 그럼 그거 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도 네. 전 국민이 다 어려운데 저라고 비껴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국가에서 월급도 안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배급도 안 주고 해서 저도 많이 굶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며칠 굶다가 이래도 좀 이따가 뭐 해결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됐던 상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을이 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야산 가수농 밭이 있는 거기 배 주우러 갔었어요. 배. 근데 아직 배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선배 그리고 벌레 먹어서 떨어진 배. 근데 그걸 그대로 먹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삶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삶아서요? 예,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서럽기 때문에 그냥 먹기는 어렵고 해서 삶아 먹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그래도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잘 참고 견뎌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거죠. 오셔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먹고 싶었던 음식. 뭐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먹고 되게 맛있는 음식이어서 이것저것 뭐 가리지 않고 주로 먹기는 하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어떤 거 있었어요? 구운 김. 구운 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너무 맛있다. 이런 생각. 김일 줄 몰랐네. 그러니까 전혀. 네. 너무 맛있게. 쌀밥을 못 먹었으니까 우리는 막 그거는 쌀밥을- 어디서나 당연하게 북한도 그때 못 먹었지만 먹어본 때도 많았고 했지만 김을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는 이렇게 딱 해서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반찬이 어떻게 있지? 확실히 우리가 먹는 거가 해결이 돼야 또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김진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자, 우리 지은 씨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10년을 의사였어요. 내과 의사를 한 6년 정도 했고 소아과 입원실 의사를 한 3년 정도 했고 의학연구소 연구사 생활을 했는데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의사라는 직업의 회의를 느꼈던 때가 소아과 입원실에 있을 때. 소아과 입원실. 예, 93년도, 94년도, 95년도 정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최절정기 때 소아과 입원실에 있었어요. 정말 3살, 5살 되는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담당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내가 맡은 저 8개의 베드 중에 내일 아침에 어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퇴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아이 베드가 비었을까 아니면 혹 다른 아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서 가운 갈아입고 회진이랍시고 한번 이렇게 도는데 그때 그 내가 생각했던 아이 베드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비었다는 건 밤새 죽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아이 베드가 비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번씩 휙 돌고 진료실 밖으로 나오는데 이 뒤통수에 그 아이들이 그냥 눈만 반들반들한 눈길로 제 뒤통수에 딱 쏘는 느낌이 저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은 내 이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한테 딱 쏘는 느낌 주는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담당 의사인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거는 죽어간 내 새끼를 가슴에 안고 울고 있는 그 부모들과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것.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탈피하고 싶다. 내가 의사를 왜 했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북한에서 계속 배급 안 주고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배도 고팠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이렇게 갔다가 붙잡혀서 와가지고 매 맞고 있다가 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 뭐 있어서 자꾸 가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저기 뭐가 있지? 단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중국에 한번 가봐야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6살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걔가 갔는데 어린이집 가서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중국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못 갔죠. 야.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제 북한에 있다 중국으로 넘어가셨는데 중국에 가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냥 진짜 혈혈단신으로 그 두만강을 저는 새벽에 넘었어요. 아이고. 절대 쉽지는 않았죠. 중국 땅 쪽에 넘어가니까 약간 얼음이 녹았고 넘어가자마자 꽁꽁 얼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작정 넘어왔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 났는데 어떤 마을이 있어서 일단 거기를 갔고 어떤 집에 이러저러하게 며칠을 있게 됐는데 남의 집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젊은 여자가. 근데 그 집주인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가장 제가 아내가 다시 북한으로 가지 않을 거야 했던 생각은 그 집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계속 햇밥 해주는데 미안한데 그 마당에 온 밥과 고기가 있었어요. 내가 손님이라고 계속 햇밥을 해주나 보다. 저걸 좀 먹어야지. 할머니 저거 데펴서 먹으면 안 돼요? 하니까 그거 사람 먹는 게 아닌데. 그럼 저거 누가 먹어요? 그거 걔 먹으라고 뒀는데 걔도 느끼해서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은 늘 북한에서 들었던 선전구어가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는 것. 근데 나는 정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었나? 그 이 밥에 고깃국을 한 숟가락이라도 그 내 담당 환자들한테 아이들한테 먹여봤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에서 내가 걔보다 못하게 살았네?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모든 북한 국민이 걔보다 못하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을 팍 받으면서 다시 그쪽 생각을 그다음부터 막 안 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못 간 거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사실 그 북에 있다 중국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복음을 어떤 계통, 루트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혹시 중국에서 복음은 어떻게 접하시게 뭐 되셨나요? 중국에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만 어쩌고 저쩌고 그 어쩌고 저쩌고가 굉장히 웃겼어요. 가소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결국은 우리 삶을 구해주지 못했는데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한테 찾아가라고 웃기고 있네. 사실 이랬죠. 근데 중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 계속 어려웠던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어느 날에 제가 막 그 빨래를 하느라고 발로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밟고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었어요. 혹시 예. 그래서 그 노랫소리가 울려나는 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저는 빨래하는 아줌마였고 밥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거꾸로 무릎 엎드려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게 복음성가 1026장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의 등뒤에서. 예. 많은 탈북민들이 그 찬양을 참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 이 노래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문 열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주는데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문을 이미 열 때 내가 울고 있었대요. 아. 그래서 다시 불러주고 내가 나 이런 노래 또 듣고 싶어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하니까 교회 가면 들을 수 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인데 같이 갈래? 네. 예, 저 갈래요. 이랬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 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앞에 주기도문과 뒤에 사도신경 있는 거 요것만 읽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한 1시간 시간 되니까 한 서너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첫 예배가 마태복음 11장 18절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말 내가 쉴 곳 여기야. 내가 쉴 곳 여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힘들었던 상황이 여기 그냥 확 내가 내려놓는 느낌이 사실은 들어서 안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어느 때부터 여기서 3일 동안 금식할 수도 있대요. 금식이 뭔지 모르지만 뭐 해요? 밥을 안 먹는 거래. 나 그동안 너무 많이 굶었는데 또 굶어야 돼? 그러니까 물이라도 먹고 이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3일 금식하고 그때 강력하게 아마 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하나님 실체도 없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거랑 어느 순간에 문득 내 가슴속에 성령님이 확 들어오신 거랑 이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 곁에 계신다. 네가 찾아라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아니 우리 모두가 내가 태어날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왜 하필 북한이었으니까 그렇지. 원망할 법도 맞아요. 한데 그쵸 하나님께 원망 이런 기도는 안 하셨나요 혹시? 그 어려운 상황일 때는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내가 신앙을 접한 다음에는 그런 원망은 정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진짜. 와. 정말 제일 어려웠을 때가 제가 중국에서 감옥에 2번 잡혔는데 2번째 잡혔을 때가 라오스에서 잡혀서 미얀마 감옥 갔다가 미얀마에서 다시 중국 감옥에 왔을 때 오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는 게 언니 하나님 구해주신다면서요. 그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 우리 앞길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메콩강에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잡히게 해주신 거는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출애굽에 대해서 막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북송을 계속 시킨다고 할 때도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주님 나는 한국에 가고 싶지만 이게 주님 뜻이 아니라면 북한에 가도 좋습니다. 살아서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사쌤이라 그런지 주기도문도 3번만에 다 외우시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성경을 줄줄줄 주기도문 이런 거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6살 그 아이는 만나셨어요?
예, 지금 한 1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14년 만에요? 예. 성인이 돼서. 네, 성인인데 여섯 살에 헤어졌고 20살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네, 기가 막힌 상봉이었죠. 아니 그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던 걸 물론 아니요. 자랐겠지만 전혀 저는 사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 뭐 전혀 못 알아본 건 아니고 내 자식이 맞구나 하는 느낌은 사실은 들기는 했어요. 묘하게 또 네. DNA라는 게 그런 느낌이 확 끌리는 느낌이 예, 있기는 했고 본인도 애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내 뭐 사진을 계속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에 서로가 뭐 알았습니다. 아이고. 와, 그럼 처음 만난 날, 그날의 기억, 그날의 느낌이 좀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아, 그렇죠. 하나원이라는 곳이 그 군대에서 면회하는 것은 밖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이제 호명이 돼서 아들이 오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갔었어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만나서 그때 당시 서로 약간 서먹서먹한단 말이죠. 네. 네, 14년 동안인데 완전 청년이 됐는데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지만 사실 얘기를 했어. 내가 사실 너무 미안한데 내 마음속에 너는 그냥 6살 때의 너다. 근데 내가 이 첫 숟가락을 너 입에 또 넣어주면 안 될까? 아, 첫 도시락이네. 네,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러고 싶었고 밥 숟가락을 떠서 반찬 올려놓고 이렇게 입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넣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었죠. 아이가 내 손을 훅 잡아당겨서 훅 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걔도 울음이 터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좋아 엄마의 그. 네. 그래 거기서 둘이 막 울었던 기억이 제일 첫 번째 만났던 기억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우리 은정 씨가 우리 지은 쌤 하는 거 계속 울고 계신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계속 나셨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17년인데 좀 잊을 법도 하고 이제 무뎌질 법도 하다 생각했는데 또 들으면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지금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팔려가서 지금 숨어 살고 계시는 우리 탈북 여성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들이 6살 때 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가서 쌀이랑 빵 구해갖고 올게 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5년, 10년, 길게는 15년, 20년까지 된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 한 장만 봤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라도 한번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참 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또 우리 지은 씨가 들려줘서 그러게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은 씨가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계속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 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2012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몸무게를 떴는데 42.3인가 그렇게 됐어요, 몸무게가. 근데 저는 그냥 북한에서도 늘 이 몸이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정착 초기에 나왔는데 TV를 틀면 무슨 그렇게 풀떼기 같은 거 넣고 뭐 다이어트요 뭐야 하면 난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 왜 돈을 팔면서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그리고 그냥 북한은 쌀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 나라는 살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TV에 나와서도 다이어트 해야 돼 뭐 이렇게 정말 꼴 사나웠어요.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 김희선 씨가 딱 광고하는 삐 나갑니다. 네, 삐 나가는데 그걸 이제 거의 매일 2알씩 어느 정도 하루에 밥이 3끼라면 2끼를 먹고 네, 네. 밥량을 좀 줄이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살이 어떤 안 게요? 빠집니다. 살이 어떤 안 게요? 빠집니다. 살이 안 빠진다고요? 네, 지금 딱 10kg가 쪘어요. 50kg대를 넘어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은 안 빠지는데 항상 생각하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 많이 달라졌어요. 상태 씨 관리 잘하시잖아요. 아니 뭐 저도 아니 뭐 내장 지방 있어요. 근육이 아주 다부지게. 다부지잖아요. 사실 뭐 우리 네. 한국은 지금 뭐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뭐 식습관, 뭐 저속노화 등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북한에서는 안 먹던 음식인데 한국에서 보니까 대접받던 음식 뭐 이런 거가 좀 있나요? 이런 식거리? 그러니까 재료들? 뭐 있을까? 아, 하윤 씨, 네네. 아, 저기 북한에서 우리 동생이 아주 어릴 적에 시래기는 안 해 먹는데 이러면서 달아다녀서 이게 별명이 걔가 시래기 안 먹는 애였거든요. 저도 시래기 싫어하고 전 배추, 풀떼기 이런 거 다 싫어했어요. 아,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건강한 맛, 바른 네. 먹거리 이러면서 시래기 그 엄청 노래 맛있죠. 아는데 그 되게 중독성 있어요. 아, 그리고 무슨 돌나무를 뭐 이런 거 파는데 그 유기농 코너라고도 따로 팔고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걸 풀이라고 하고 안 먹었는데 한국은 그래서 시래기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정 고기만 먹다가 고기보다는 시래기가 맛있다는 것을 이제는 음미하며 좀 느끼는 그런 나이가 들어선 것 같아요. 야, 근데 북한에서는 진정 그 시래기는 좀 이상한 냄새 나서 먹기 싫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북한에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하죠. 그렇다면 북한에도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에브리바디 누구? 김정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자, 같이 한번 우리 많이 필요하신 분이겠죠. 김지은 선생님께서 보실 때 김정은 위원장을 보시고 건강 상태를 딱 진단하신다면 어떠신가요?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아슬아슬하죠. 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해서 당연히 유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봐도 심혈관 계통 질환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런데다가 공공연하게 그 영상에 보면 담배를 공공연하게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담배가 사실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증상이 있을 확률에 담배까지 피운다면 사실은 네 그냥 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닐 거다. 북한에서 본인도 아마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전에 좀 북한 사람들이 삶을 나아질 수 있는 좀 이렇게 혁신적인 머리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스피커로 좀 확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죠? 자, 북한에서 다이어트는 극히 일부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거의 대부분이 영양 부족이죠. 영양 부족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 영양 부족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게 가장 흔한 질병이 있을까? 그 영양식 북한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에도 네. 북한에도 심혈관계통 질환이 사망률 1위예요. 심혈관계통 질환, 암하고 호흡기 질환. 여기 심혈관하고 암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등, 2등 이렇게. 최근에는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이게 그 사망 숫자에 이제 숫자에 기록될 정도로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사는 게 어렵다는 것에 굉장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국가적인 압박이 심하고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영양실조인데 왜 심혈관계통에 그런 병들이 생겨나요? 심혈관계통 질환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도 생기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너무 없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흥을 위해서도 적당하게는 필요한데 술 같은 것도 생기면 그냥 10리터든 20리터든 오늘 이거 작사를 내야 돼. 와. 다음이 없는 거죠.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먹게 되면 혈관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먹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허해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북한이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30년 넘게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온 거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조금 추운 지방이어서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독하게 마시고 독하게 담배도 니코틴이 굉장히 많게 독하게 피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위를 견디는 능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그 순간에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건데. 굉장히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빼라그라라고 이게 빼라그라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페라그라. 그 페라그라라고 이제 북한에서 그게 영양이 안 좋으면 특히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손등 껍질이 다 벗겨져요. 피부가.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보신탕이죠. 그 보신탕을 먹으면 개고기를 먹으면 나와버립니다. 결국엔 영양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는 결핵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아직도 결핵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해충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기생충약을 초기에는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뭐 거의 안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북한 사람들 뱃속에 기생충이 진짜 이만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은 또 무상의료라고 해가지고 해충약도 봄만 되면은 다 줄 세워놓고 먹였어요. 근데 정말 다음 날에 변을 보면은 막 하얀 게 뭉치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해충들이. 근데 이렇게 그 해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위생인 것 같아요. 저 사실 몰랐어요. 북한의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똥이에요. 개똥, 소똥, 사람똥. 그 바람이 한번 확 불면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숨 다 쉬고 그런 것들이 못 먹어서 영양이 안 좋은데 이 기생충이 자라나게끔 그런 요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한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 참 관점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요. 그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희 씨.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건강식품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냥 양이 많고 고기면 다 건강했어요. 고기면.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닭곰.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는 솔직히 정말 제가 지금 댕댕이 엄마로서 너무 죄송한데 무조건 보신탕을 그러니까 어유골에 게장국이 발등에 떨어져도 살이 찐다고 해가지고 항상 몸이 약해서 게장국을 게를 통거 한 마리 잡아서 그렇게 먹는 게 그냥 내 건강을 막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주변에도 안 가고 그걸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서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북한에는 민간요법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을 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고춧가루에 술을 타가지고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도 북한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장염 걸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가마솥을 이제 칼로 막 긁습니다. 가만 아니야? 왜요? 수술? 네. 저 뭐 하나 했더니 그걸 물에 타가지고 이거 빨리 마셔 이래요. 아이고야. 숯물을. 예. 신기하게도 그거 먹고 나요, 나면 또? 또 낫습니다. 예. 우리 김지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강관리법. 한마디로 해볼까요? 네, 한마디로. 숙식불소. 숙식불소. 자기 전에는 적게 먹어라. 자기 전에는 적게 먹어라. 자기 전에 적게 먹어. 자기 전에 적게 드십시오. 예. 다른 건 못해도 그 정도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법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탈북민 사역의 진심이신 우리 최강성 교사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또 이 좋은 환경에서 참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사실 이제 지금도 굶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속상이고. 근데 저 지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특별히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의 종들로 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러니까요. 저는 북한 땅은 영적인 건광이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노다지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체험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100번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를 네. 우리 북한 사람들은 50번 읽으면은 그 이상으로 깨달아요.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보니까 주체 사상 자체가 네, 네. 어떤 세상 사상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사상인데 그 사상 자체가 성경 말씀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30번, 40번 이렇게 읽고 나면은 그전에는 주체 사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체 사상은 성경 말씀을 갖고 뺏겼구나. 네. 모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 사상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 깨닫는 것이 이미 아마 성경 말씀의 뼈대가 이미 북한 사람들한테 다 세워져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 완장을 채워버리면 네. 수령님 외에는 전부 자기 밑에 들어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대단해요. 그런 부분이 네. 귀한 사명, 모세의 지팡이를 잡았으니까 귀하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푸짐한 딱 밥상을 딱 볼 때마다 이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사요!